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배우자가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황혼 질투의 문제입니다. 저는 67살이고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41해가 됩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고 두 아이도 다 키워냈고 손자 손녀도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처럼 보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남편이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외출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면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걸 트집 잡게 되더라고요. 몇 시에 들어올 거냐, 거기서 밥까지 먹고 오는 거냐, 매번 나가면 얼마나 쓰고 오느냐, 이런 말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나가기 전에 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감시받는 기분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라 제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뭔가를 찾아가다 보니 결국 제가 외로웠던 거더라고요. 남편이 즐겁게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진다는 느낌이 싫었던 거였어요. 질투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고립감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단조롭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랐고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은 멈췄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외출을 하면 마치 내가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감정인데 감정이란 게 항상 논리적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 감정을 직면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는 것이요. 나는 당신이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집에 혼자 있는 게 불안하고 외롭다고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나도 당신이 그런 마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실감했거든요. 그 대화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에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가기 전에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게 됐고 저는 잔소리 대신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게 서로를 많이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같이 뭔가를 하고 없으면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돼 있었더라고요. 저의 시간, 저의 관계, 저의 세계가 너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몇십 년 만에 혼자 뭔가를 하러 나간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나가면 나갈수록 제 안에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 그걸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황혼 질투는 의심이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는 자기 삶이 비어있다는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를 통해 모든 것을 채우려다 보면 배우자가 다른 어딘가로 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결핍의 신호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이후로 남편에게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
오히려 잘 다녀왔냐고 물으면서 어디서 뭘 먹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더 자주, 더 밝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배우자를 붙잡아 두려는 마음은 결국 배우자를 더 멀게 만듭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삶을 응원해주는 마음이 배우자를 더 가까이 머물게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는 60이 넘어서야 제대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가 겪고 배운 것들을 더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는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복잡함과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꽤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나 말고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세계가 저 사람을 저렇게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그 생각이 처음엔 조금 씁쓸했습니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친구들이 해준다는 게 묘하게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씁쓸함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일이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 세대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내면화돼 있어요. 남편의 스케줄이 곧 나의 스케줄이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나도 집에 있어야 하고 남편이 어딘가를 가면 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식으로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고 집안일이 있고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을 때는 그 구조 안에서 각자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떠나고 일도 줄어들면 그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부부가 서로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전부가 되려다가 오히려 서로를 숨 막히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남편의 외출을 불편하게 여기던 시절에 저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착각이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달은 건 남편이 집에 하루 종일 있던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함께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진짜 연결은 물리적인 근접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에서 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외롭고 남편이 외출을 해도 나가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눴다면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남편이 있고 없음보다 남편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주변 또래 친구들과도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남편이 등산 모임에 가는 것 때문에 매번 다퉜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이 옛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오면 일주일 내내 냉전이었다고 했어요.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입 밖에 잘 꺼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황혼 질투라는 말 자체가 어딘가 미숙하고 못나 보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감정을 억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을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틀린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잔소리가 되고 냉소가 되고 의미 없는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들여다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이 감정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은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아래에는
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을 꾸리면서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줄어들고 나니 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불안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남편에게 나 아직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냐고 묻는 게 민망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며 당신은 여전히 내가 가장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를 가볍게 만들어줬습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오래 함께 살았으니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하고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배우자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는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좀 더 자주 이야기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런 가벼운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어색해했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외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 깔린 단절감과 소외감, 그리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표면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 진짜 감정을 찾아내서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다면 외출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수채화 모임에 처음 나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3번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선택이 제 노년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임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림 실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조용히 앉아서 분만 움직였는데 옆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얼마나 됐어요? 이런 가벼운 말들로 시작된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깊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남편의 외출 문제로 한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안도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모임을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저에게 나만의 시간이 생겼고, 나만의 이야기가 생겼고, 나만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남편 없이도 내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변화가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와서 오늘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이 진짜 관심을 보이면서 들어줬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서로 나눌 이야기 자체가 없었는데 각자의 세계가 생기고 나니 대화의 재료가 풍부해졌어요. 저녁 팝상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황혼. 질투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면 배우자의 모든 움직임이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 것이 있으면 배우자의 외출은 그냥 외출일 뿐이에요. 위협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배우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모임을 다니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밝아지니까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집에서 멍하니 있던 저보다 뭔가를 하고 돌아온 저에게 남편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남편의 관심을 잡아두려고 붙들고 있을 때는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내 길을 가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온 거거든요.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구 관계를 은근히 통제하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안 나가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한다거나 중요한 용건이 생겼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히 얼굴을 굳혀서 배우자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런 방식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배우자가 외출을 포기하고 집에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억울함을 느끼고 그 억울함은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 어딘가에 고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더 심한 다툼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아예 벽을 쳐버리기도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배우자를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밖에 나갔다가도 집으로 기꺼이 돌아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집이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면 배우자는 나가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집이 눈치 보이는 공간이 되면 배우자는 밖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지만 현실에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남편이 나가는 날에 집을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두거나 남편이 돌아올 시간쯤에 따뜻한 차를 끓여 두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남편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들어와서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오늘 재미있었다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집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니 밖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집에 가져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구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친구들을 경쟁 상대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배우자의 이성 친구가 있다면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배우자의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이고 그 풍요로움이 결국 우리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남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요즘 어떻게 지낸다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남편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로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사람으로 느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거든요. 남편 친구 중에 여성이 한 명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시절 동기였는데 같은 전공 모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유를 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그 이름 모를 여성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임에서 어떤 모습일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괜히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수채화 모임에서 자기 삶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제가 밤이 되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그 여성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따지는 말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태도로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뭘 하고 사느냐, 가족은 있느냐. 남편은 처음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나 싶었는지 잠깐 눈치를 보더니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 그분은 오래전에 남편과 같은 프로젝트를 했던 분이고 지금은 지방에서 남편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모임에서 가끔 보는 사이라는 것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있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상상이 현실보다 항상 더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제가 혼자 밤새 만들어 놓은 장면들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불편함은 계속 자라났을 거예요. 말을 꺼내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이성 친구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동창 모임이나 직장 동료 모임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옛 인연을 다시 찾는 일이 많아지면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름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그 불안을 배우자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불안을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향하게 하면 의심과 통제가 되고,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하면 자기 이해와 성장이 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그 시기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남편이 그 여성을 좋아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건가? 아니면 내가 그 여성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건가? 들여다보니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나이 들어 외모도 변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 불안이 그 감정의 뿌리였어요. 그 자기 불안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감시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데 집중했어요.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피부과에도 오랜만에 갔고 좋아하는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나 자신의 눈에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배우자의 눈에도 소중하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챙기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밖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관계에서의 역학이 조금 바뀐 거죠.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은퇴 이후에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관계들이 은퇴와 함께 끊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남아있는 친구 모임은 굉장히 소중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걸 배우자가 맡게 되면 남성의 경우 고립감이 심해지고 그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관계망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배우자가 유독 외출에 집착하거나 친구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필요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황혼 질투를 다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나에 대한 태도로 해석하기 전에 그 행동이 어떤 필요에서 비롯된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친구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게 나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결에 대한 강한 필요를 채우려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 필요를 존중해주는 것이 배우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남편을 향해 쏘아붙이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감정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를 먼저 살핍니다. 그 습관이 우리 관계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차를 타고 나갔고 둘이서 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몇 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싫었던 시절 이야기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더니 그때 당신 눈치 보느라 신발 신는 것도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저도 같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그 시절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요.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제 자신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는 젊은 시절의 관계와는 결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설렘이 관계를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열정의 방식이 달라져요. 설레는 감정보다는 깊은 이해가, 화려한 표현보다는 조용한 배려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으로만 관계를 보려는 부부는 점점 더 어긋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대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들어보는 습관이 관계를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감정은 틀린 것이 없어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뿐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삶을 내 삶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나와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배우자만의 필요가 있고 배우자만의 관계가 있고 배우자만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에 가깝다는 걸 늦게야 알았습니다. 붙들어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두면서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을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든 없든 나 스스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관심사, 나만의 관계,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독립성이 오히려 배우자를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자에게 솔직한 감정을 꺼내놓는 게 쑥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전해지지는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드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배우자에게 전달되고 배우자가 그걸 느끼고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요즘 남편이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오히려 제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는 각자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 사이의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황혼 질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소중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붙드는 방식에서 믿어주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응원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쏟아내는 방식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방식으로요. 배우자가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가장 따뜻한 곳이 집이어야 합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이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 당신에게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그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관계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깊어지거나
성숙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관계의 색깔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배우자의 외출을 환하게 배웅해주는 표정 하나, 돌아온 배우자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태도 하나가 쌓이면 그게 관계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려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요. 완벽한 부부는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부부, 솔직하게 대화하려는 용기를 잃지 않는 부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감정을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당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배우자에게 솔직해지고 나만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황혼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